정책 일사천리 2부, 화제가 된 이슈의 찬반 의견을 통해 우리 사회의 이면을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이슈 공방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할 두 분의 패널 나오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그럼 첫 번째 이슈 먼저 준비된 영상으로 확인하겠습니다. (2008년) 일본에서 처음 만들어진 고향세를 벤치마킹한 고향사랑 기부제. 국가에 납부해야 될 세금을 자신의 고향이나 원하는 지역의 지방세로 납부함으로써 기부자는 세금을 공제받고 지자체는 지방 재정을 늘린다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제20대 국회부터 본격 논의되어 왔던 고향사랑 기부제는 지난 9월 22일 국회를 통과했으나 법사위에 회부되며 끝내 그 문턱을 넘지 못했다. 열악한 지방 재정을 확충하고 특산품 판로 개척을 목표로 만들어진 고향사랑 기부제. 그러나 한편에선 기부 주체와 대상 선정, 세액 공제 비율과 답례품 기준 등을 두고 부정적인 반응을 내놓고 있다. 고향사랑 기부제는 과연 지역을 살릴 수 있는 혁신적 방안이 될 수 있을까? 그 찬반을 이슈 공방에서 들어본다. 네, 고향사랑 기부제와 관련한 이야기인데요. 두 분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먼저 소장님. 어제 저는 이 고향사랑 기부제에서 고향기부제라는 단어를 사실은 제가 처음으로 제안을 했고 하기 때문에 당연히 고향기부제가 시행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찬성하는 입장이고요. 네. 빠르게 입법화돼서 시행될 수 있도록 좀 촉구드리는 바입니다. 네. 그리고 김용우 변호사는요? 고향사랑 기부제 관련해서 그 목적이 지방 재정 확충이라는 목적이거든요. 네. 이 목적의 정당성은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현행 그 기부금법이라고 하는 이 법률에 의해서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기부금을 모금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일반인이 반대로 기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제도만으로 충분하다고 보여지고요. 지금 국회 행안위는 통과됐지만 법사위에서 지금 막힌 법안이 있습니다. 네. 그 법안의 내용을 살펴봤을 때 좀 몇 가지 좀 문제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까지 넣어서 과연 고향사랑 기부제라는 감성적인 용어로 이걸 꼭 처리해야 되는지 의문입니다. 네, 그러면 반대하시는 입장이시고요. 예,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러면 양성빈 소장은 고향사랑 기부제에게 적극 찬성하는 입장인데 네. 우선 이 제도가 뭘 어떻게 기부한다는 건지 짚고 넘어갈게요. 우리 정치 자금처럼, 정치 기부금처럼 자기가 10만 원에 기부를 하면, 고향에 기부를 하면 그거에 대한 전액 세액 공제를 하고, 그다음에 1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는 16.5%, 그다음에 1,000만 원 이상일 때 33%를 세액 공제를 해준다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리고 기부를 했을 때 그거에 대한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그 답례품의 한도는 100만 원 이내로 이렇게 상한을 정해놓은 제도인데요.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첫 번째는 재정분권의 마중물이 될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현재 저희 나라 같은 경우는 국세가 76.3%, 그다음에 지방세가 23.7%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지방에서 사용되는 금액이 60%, 그다음에 국가에서 사용되는 금액이 40%이기 때문에 국세 지방 이전이라는 그런 효과를 갖다 가지고 와야 진정한 지방자치제가 실현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답례품을 제공을 했을 때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데요. 지방 소멸되는 지역은 71개 지자체입니다. 네. 지방 소멸 지역, 그러니까 공무원, 그냥 예를 들면 공무원 인건비를 제대로 줄 수 없는 지자체가 71군데 지자체인데요. 이런 지역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농업 지역입니다. 그래서 답례품으로 농특산물을 이렇게 제공을 했을 때 직거래 효과를 가지고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득이 많이 증가될 것이다. 그리고 이게 그런 효과로 인해서 애향심 또한 또 늘어날 것이다. 또 내가 정년을 하건 아니면
사회생활을 이제는 좀 멈춰야 됐을 때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만들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고향 기부제는 반드시 시행돼야 되고 그게 하루빨리 되기를 저는 다시 한번 거듭 촉구드리는 바입니다. 네, 제도의 설명과 함께 뭐 이것이 시행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긍정적인 면까지 함께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이에 대해서 이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계세요. 어떤 이유들 때문에 반대하는 입장이신가요? 10만 원까지 세액 공제되는 거 관련해서 왜 지자체에다 기부하는 거는 10만 원까지 세액 공제냐라고 하는 형평성의 논란이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같은 경우는 10만 원까지 세액 공제되는 거는 정치 기부금이 유일한데요. 네. 근데 똑같이 또 다른 항목을 늘려서 정치인들의 선심성 어떤 법안 만들기로 악용되는 게 아닐까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또한 나아가서 기부금 관련해서 그 세액 공제 한도가 또 없거든요. 아무리 많이 기부를 해도 일반 기부금 같은 경우는 본인이 그 내야 될 소득세나 주민세에서 공제 한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한도를 설정해 두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좀 문제라고 봅니다. 그리고 답례품도 좀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논의되고 있는 법안 같은 경우는 10만 원을 초과한 기부를 했을 때 답례품을 줄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11만 원 기부를 했다라고 했을 때 네. 오히려 이 경우에 답례품이 1만 원 이하일 것은 없다라고 좀 예상이 되는데 11만 원 기부했을 때 뭐 2만 원, 3만 원짜리 상품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실질적인 조세 감소 효과가 발생을 하고 또 반대로 세테크로 악용하는 수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답례품의 선정과 관련해서 지자체에서 사실은 특혜 시비가 논의될 수가 있습니다. 네. 어떤 품목을 갖다가 답례품으로 할지 지역에서 생산되는 게 여러 가지 물품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고 또 하나 모금 과정에서 지자체별로 경쟁이 과열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은 죽어나는 거는 공무원들입니다. 공무원들한테 할당이 되고 공무원들이 그거에 동원이 될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제가 그걸 심심치 않게 목격했고요. 비슷한 사례에서.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 제도를 갖다가 새롭게 만들 필요가 있는지 의문입니다. 저는 기존 제도만으로도 기존에 있는 법률 기부금법만으로도 충분히 문제점을 해결해 나갈 수 있고 오히려 인식의 전환을 통해서 바꿀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오목조목 짚어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김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거하고 조금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강제 모집을 지금 모집을 할 수 있는 강제 모집 장치가 사실 없습니다. 강제 모집을 네네, 네. 당연히 강제 모집을 할 수는 없죠.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현실에 있어서는 예전에 남원에서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요. 남원시에서 서울에다가 그 기숙사를 만들 때 사실상 공무원들이 동원됐습니다. 그거는 어떻게 그러니까 설명할까요? 부정적인 얘기만 그렇게 그게 하지 아니라 마시고요. 부정적인 네네, 얘기를 안 할 법률적으로만, 수가 없습니다. 네네, 아직 통과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제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부정적인 같아요. 얘기를 안 할 수가 네, 없고요. 네. 그런 걸 다 고려해서 결정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강제 모집을 할 수 없는 그런 규정을 만들었고, 그다음에 아까 세액 공제에 대해서 전액 그 규정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10만 원까지만 전액을 예. 세액 공제해주지만 10만 원에서 1,000만 원, 그다음에 1,000만 원 이상은 3단계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16.5%, 34%에 대한 그런 소득 공제를 해주는 걸 규정으로 만들었습니다. 네, 제가 반대로 한번 질문을 네네, 던지겠습니다. 네네. 일본은 그거 한도를 정해놨는데 몇 프로인지 아십니까? 모르겠습니다. 본인이 내야 되는 네네. 전체 세금 중에서 20%까지만 20%까지만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세금 전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이거 한도를 설정해 놔야지 한도를 설정해 놓지 않으면은 나중에 또 어떤 시비가 붙을 수 있냐 하면은요. 예를 들어서 K재단, 미르재단 같은 사태가 또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지방 재정이 열악한 어떤 특정 지자체 단체장이 어떤 업자와 결탁을 해서 야 많이 내. 그럼 내가 해줄게. 물론 자기가 받는 건 아니겠죠. 하지만 그런 특혜성 시비도 분명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정치자금도 500만 원까지 한도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김 변호사님하고 이렇게 얘기를 나누다 보면 김 변호사님은 하실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것들을 방지하고 보완해 나가면서 정책을 시행을 하는 건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강제 모집을 방지를 하고 그다음에 세액을 저희가 정한 이유. 그러니까 보통의 사람들이 세금을 갖다 개인이 낼 수 있는 세금들이 그다지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세액에 대한 세액 공제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반드시 정해놓은 거고요. 그래서 아까 드린 말씀이에요. 물론 우려되는 부분들이 없는 거 아니에요. 정책을 하다 보면 분명히 아무리 좋은 정책을 한다고 하더라도 반대급부가 반드시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은 이렇게 완화시킬 수 있는 그런 장치들을 계속 만들어 나가고 보완해 나가는 게 사실은 중요하다라는 그런 생각이고요. 차라리 네. 그러면 지금 기부금품법에서 일부 개정을 해서 네. 지자체에서 좀 더 원활하게 모금 활동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도입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과연 세액공제를 갖다 확대를 하고 답례품까지 조면서까지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겁니다. 과연 그게 얼마나 큰 근데 효과가 있을지. 실질적으로 일본 네. 얘기를 많이 하는데 네. 일본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네. 일본도 뭐 처음에 시작할 때 2008년도에 뭐 우리 기준으로 800억 원 정도 모금을 했다가 뭐 최근에는 3조 원이 넘었다라는 얘기까지 나오는데 과연 실질적으로 늘어난 세금은 얼마일까? 지방 세수는 얼마일까? 그거에 소요되는 답례품이라든가 뭐 다른 지역에서 또 공제받는 소득 공제 받는 부분이 있잖아요. 세금을 덜 내는 부분. 그것까지 고려했을 때 실질적인 게 그만큼 늘어났을까라는 것도 사실 의문입니다. 네, 정확한 팩트를 좀 체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팩트를 좀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네네. 그래서 실제로 5조 1,200억 정도, 2018년도 기준으로 5조 1,200억 정도가 됐고요. 그리고 정말 어려웠던 동일본 지진이 일어났을 때 굉장히 이 고향세가 확산이 됐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어려운 지방에 당연히 마중물이 될 것이고 이걸 계기로 해서 인구도 유입시킬 수 있는 그런 효과, 그다음에 잘 사는 농촌, 제값받는 농촌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전북발전연구원을 통해서 지방 세수 유입 효과를 갖다 계산한 게 있는데요.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약 2천억 정도가 세입이 들어올 걸로 저희가 추정을 했어요. 물론 출향민들 180만 명 정도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안이 있는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저는 확고하게 반드시 시행돼야 된다. 뭐 모든 제도에는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뭐 보완할 부분도 분명히 있겠죠. 그런데 이 고향사랑 기부제를 통해서 그 지역의 농산물이나 그리고 특산품의 활로를 개척할 수 있다는 장점, 이것은 좀 분명해 보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김 변호사님은 어떤 입장이신가요? 활로 할 수 있겠죠. 예. 뭐 그럼 좋은 거 아닌가요? 근데요. 예. 그 누가 생산한 물건을 갖다가 그 답례품으로 선정을 해서 납품을 할지 여기서 저는 사실은 가장 지방자치에 있어서 가장 우려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민선 시대가 되다 보니까 특혜입니다. 보조금도요. 농업 보조금, 무슨 보조금, 지원금 이거요. 참 여기서 좀 공개적으로 하긴 좀 그렇습니다만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받는 사람만 받고 받지 못하는 사람은 못 받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누가 생산한 물건을 갖다 납품하느냐에 따라서도 문제가 있는데요. 물론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은 판매는 분명히 생산된 물건이 더 소비는 될 겁니다. 근데요, 저는 여기서 한번 또 반론을 제기하고 싶은 게 그렇게 지역에 있는 농산물을 갖다가 좀 좋은 뭐 가격에 제값받고 팔고 싶다면은 오히려 직거래 장터를 통해서 여기서 산 물건을 갖다가 소득공제를 해주겠다, 기부금처럼 오히려 그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지금 이게 오히려 세금을 이용해서 모든 걸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세금 혜택을 통해서, 답례품을 통해서. 근데 과연 이 방식이 얼마나 지속될 수도 있고 얼마나 효과적일지, 그리고 이게 부작용이 없을지 이거는 좀 더 논의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좀 약간 많이 답답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그러니까 분명히 부작용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작용들을 항상 먼저 생각하고 정책을 할 수는 없어요.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2007년부터 거의 13년 동안, 그리고 또 해외 사례를 저희 그 대한민국에 맞게 지금 가지고 온 그런 제도거든요. 그래서 많이 고민하고 그런 사례를 갖다 보완해낸 그런 측면이 많습니다. 그래서 시행을 반드시 해야 되고 그 시행 과정의 문제점은 저희가 조금 보완해 나가는 방법이 옳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목적은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요. 네. 그렇다면은 지금 그 국회에 계류돼 있는 법안과 관련해서 지자체를 갖다가 전국에 있는 모든 지자체를 대상으로 할 게 아니라 지방 재정이 극히 열악한 뭐 한 20% 이하라든가 지방 재정 자립도 20% 이하라든가 또는 뭐 대표적으로 뭐 전남부, 경상남북도, 충청남북도, 강원도 한 7개 도에서 지방 재정이 열악한 뭐 하나의 또는 두 개의 기초 지자체를 갖다 선별을 해서 시범 실시해서 문제점을 한번 발견해 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이거는 모든 250여 개 지자체가 모두 해당이 돼서 이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도시도 마찬가지고요. 서울 강남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받을 수 있는데 과연
이걸 갖다 그대로 밀어붙이는 게 뻔히 눈에 보이는데요. 이걸 그대로 밀어붙이는 게 과연 옳은 것인지. 저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모금 주체를 고향으로, 고향이라는 걸 딱 한정할 수 없지만 인건비를 지급하지 못하는 지자체, 71개 지자체가 모금 주체가 되는 방안은 적극 찬성하고 그렇게 꼭 돼서 정말 지방 소멸에 대한 그런 법안이다라고 누구나 느낄 수 있는 그런 법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향사랑 기부제 본래 취지대로 잘 행해진다면 위기에 처한 지역을 살리는 혁신적인 제도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취할 것은 취하고 또 버릴 것은 버리면서 빨리 해결책이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두 번째 이슈도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